세계뇌전증의 날 기념 대한뇌전증학회 주최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뇌전증학회에서는 뇌전증 편견을 넘어서 함께하는 세상으로라는 슬로건 하에 여러 가지 주제의 뇌전증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해드릴 거고요. 오픈과 대한뇌전증학회가 이번에 업무 협약식을 하게 되어서 그 순서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많은 기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신 내용들을 자유롭게 하는 Q&A 세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뇌전증학회 이사장 서대원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세계 뇌전증 날입니다. 120여 개국의 나라에서 뇌전증의 계몽을 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어느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흔한 만성 뇌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뇌전증 발작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일 내가 또는 내 가족이 걸리면 너무 힘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때 해결책은 우리 모두 뇌전증을 잘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주는 국제뇌전증 퇴치연맹, 국제뇌전증협회 이 두 단체에서 만든 세계뇌전증의 날 주간입니다. 학회에서의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각 병원에서 그리고 각 기관에서 이런 뇌전증 환우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들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기자간담회를 주관해 주신 서대원 이사장님과 대한뇌전증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심포지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 주제는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전증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모든 연령에서 사실 되게 유비쿼터스하게 발생할 수 있는 병이고 만성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병이다.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뇌전증의 정의는 발작과 뇌전증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발작은 대뇌의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돌발적이고 일시적인 운동 또는 감각, 행동 변화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뇌전증이라고 할 때는 만성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2회 이상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10만 명당 20에서 70명 정도가 새로 신환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뇌전증의 원인을 총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전적인 원인입니다. 구조적 원인은 아주 대표적으로는 어른 같은 경우는 뇌졸중, 소아 같은 경우는 뇌종양같이 뇌 안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신경세포에 손상이 생겨가지고 그 이유로 인해 뇌 신경세포의 과흥분 상태가 생겨서 뇌전증의 발작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사성 원인, 네 번째 원인으로는 감염성 원인입니다. 면역성 질환도 한 가지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데요. 대부분 절반 정도의 원인을 저희가 기타, 언노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뇌전증이라는 병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에서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이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병이다. 이것을 꼭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질환으로 오인될 수 있는 뇌전증 증상은 이란 제목으로 뇌전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갑자기 막 쓰러지면서 팔다리를 떨면서 쓰러지는 그런 증상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그것이 여기 이제 뇌전증의 대표적인 증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대발작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증상만이 뇌전증 증상은 아닙니다. 먼저 이제 전신 발작과 부분 발작이 있는데, 전신 발작 경우에는 이제 뇌 전체에서 시작이 돼서 보통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혀를 깨물기도 하고 거품을 불기도 하고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몸을 움찔움찔하는 근간대 발작을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갑자기 멍해지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소발작의 모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발작 경우에는 이제 한쪽 팔다리나 얼굴이 이렇게 찡긋찡긋하게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런 증상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상한 느낌이 든다. 또 의식 소실을 동반하면서 갑자기 말을 하다가 말을 멈추면서 멍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음식을 먹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입맛을 다시는 것처럼 이런 걸 보인다거나, 아니면 씹는 행동, 아니면은 꿀떡꿀떡 삼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지작 이런 걸 한다는 이런 의미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이런 자동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뇌전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증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실신인데요. 보통 기절이라고 하죠. 갑자기 쓰러지는 증상. 그 다음은 정신성 뇌전증 발작인데요. 이거는 이제 뇌전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이 원인이 뇌의 이 전기적 이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심리적 이상, 트라우마나 이런 것이 원인으로 생기는, 실제로는 이제 가짜 발작이라고 할 수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운동장애는 틱 같은 게 있는데 틱장애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뭐 눈을 깜빡거리거나 어깨를 들썩이거나 이렇게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런 습관 같은 이런 증상인데, 다음은 수면장애인데요. 수면장애는 이제 수면 중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뇌전증과 혼돈할 수 있는데 편두통 같은 것도 좀 감별이 필요한데, 편두통 증상은 이제 시작 전에 번쩍이는 빛, 시각장애, 손발저림 등의 전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환으로는 이제 일과성 허혈 발작, 일시적으로 이제 뇌혈류가 마비돼서 얼굴 마비라던가 한쪽 팔다리 마비가 되는 경우에 이제 감별이 필요할 수 있고, 또 공황 발작 같은 경우에 환자가 갑자기 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은 느낌,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걸 호소했을 때 공황장애도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이상 말씀드린 내용으로 볼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환자 보호자를 통해서 병력 청취가 중요하지만 이벤트를 본 목격자한테 어떤 증상이었는지 자세히 듣는 게 중요한데, 요새는 이제 그 핸드폰 동영상이라던가 아니면 CCTV 이런 것들 통해서 가져오시면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혼돈되는 질환들이 있지만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당연히 필수적이고, 그래야만 적당한 환자에서 적당한 약제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환자한테 항경련제를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적당한 치료를 해야 당연히 이제 환자의 증상도 개선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업과 일상생활을 생각하면 어떤 직업 종류를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못 가지는지, 운전은 어떤지, 여행, 운동, 임신 이런 종류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 근로자의 뇌전증 관리 지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봤더니 보호장치 없이 높은 곳에 오르는 작업들, 동력기계 운전 및 조작, 안전장치가 없는 기계 주변의 작업, 고립된 상황에서 장시간 혼자 작업, 택시, 버스, 대형 차량, 기차 운전, 크레인 조작, 항공기 및 헬기, 비행장비 조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일부 고위험을 제외한 사업 현장의 일반적 업무 대부분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조절이 안 된다면 당연히 이제 저런 업무를 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이제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도 일부 직업에서는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자동차 운전면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철도 차량, 항공기 운항 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상 업무, 의무경차, 해양특수경비원이어서 모두 좀 고위험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뇌전증이 생기면 당분간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 실은 뭐 나라에서 뭔가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실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급하게 저희가 이제 정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뇌전증 또는 이제 간헐적인 의심장애 환자들이 최소 1년간 증상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소견서를 이제 써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임신 하는 경우 다 대부분이고, 대부분은 정상 임신, 출산 다 가능합니다. 뇌전증 약을 먹고 있으면 임신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운동인데요. 저는 이제 경련이 잘 조절되면 특별히 이제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경련 빈도랑 경련 양상, 인지 기능, 약의 부작용, 보호 감독 가능 여부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는 운동도 실은 할 수 있어서 각 환자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서요. 여행은 뭐 당연히 뭐 비행기 탈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다 할 수 있죠. 저희가 공중목욕탕 같은 데서 항에서 목욕하다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우나도 혼자서 뜨거운 데 있게 되다 이제 의식을 잃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뇌전증 말고도 실신 같은 게 자주 있는 분들은 하지 않도록 말씀드렸고, 금주, 절주,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환경면제 복용이 중요할 거고,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은 당연히 모든 뭐 뇌전증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이 주의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뇌전증 환자분들이 이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이제 취업이나 고용과 같은 문제는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취업이나 직장에서의 차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경제 활동이랑도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병을 숨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제 본인의 질병이 있다라고 밝히는 순간 해고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고용에서 거부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질병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어야 응급상황에 대처를 한다든지, 회사에서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숨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뇌전증 환자분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뇌전증 환자분들이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 수준은 그 개인의 뇌전증 환자에 대한 태도에 굉장히 유의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뇌전증 환자에 대한 태도, 인식, 편견 이런 거에는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수준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뇌전증은 이러한 병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지식이 있다면 어떠한 이제 잘못된 편견이라든지 차별 같은 거는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에 대해
대한 이제 그 향상을 위해서 대중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한 것, 그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사업장 내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거를 서포트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돼야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에서 그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들의 뇌전증 환자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전증은 그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연령별로는 어린 연령대 그리고 고령에서 많고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차이는 없는데 중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보다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대한뇌전증학회에서 국내 유병률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인구 1000명당 3.84명이고 남자가 여성보다는 많았었고 14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높았습니다. 예전에는 뭐 성경시대고 중세시대 이때는 그 뇌전증 발작이 어떤 악령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뭐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표정들을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아도 여전히 그 뇌전증에 대한 그런 편견하고 그 잘못된 인식들은 있습니다. 낙인감을 가지고 있는 그 뇌전증 환자들은 자존감도 낮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경우도 높고 그 정신과적인 그런 건강도 당연히 더 나쁘겠고 그리고 삶의 질도 나쁘겠고 그리고 그 발작 조절도도 낮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그 주변의 어떤 시선이나 편견, 차별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그 인상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더 그 중요하게 느끼는 것 같다. 이런 국내 보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환자들에게도 그런 주변의 그런 편견과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고 그리고 낙인감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반인들의 어떤 편견과 낙인감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편견이라든지 아니면은 뇌전증에 대한 생각보다 그 내적으로는 굉장히 더 큰 어떤 낙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교육은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는 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여러 연구에서도 그렇고 교육으로 단기간에 어떤 지식 수준을 올릴 수는 있고 어떤 단기간에 어떤 낙인감도 떨어뜨릴 수도 있나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지속적이기는 어렵고 또 특히나 그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행동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에는 그런 교육들이 그 효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런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지속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볼륨으로 계속 어떤 교육을 하는 거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이 장기간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아직은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모두 그 뇌전증에 대해서는 아직은 익숙하지는 않고 일반 인구 청소년들 교사들 모두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식과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긴 하다. 그렇지만 이들이 어떤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좀 더 낙인감이 강할 수가 있다. 어떤 행동적으로는 그게 아직까지는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다. 따라서 뇌전증에 대한 실용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가 지역사회하고 학교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하겠고 행동 변화의 효과적인 개발과 평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뇌전증 환자에서의 치료와 최근 현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뇌전증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전증 환자분들은 3분의 2 정도는 약물을 복용하면은 이제 증상 역시 잘 조절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약 3분의 1 정도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약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면 잘 조절이 되지만 일부 아까 보신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분들은 약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수술이나 식이요법 등의 다른 치료를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셨듯이 이제 신약과 이런 여러 가지 응급처치 약제가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는 현상을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는 수한 형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 차원과 한국뇌전증협회 차원에서도 국가기관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적극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술은 이제 다 크게는 절제수술, 완화수술, 내자극술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수술 자체는 이제 약물 난치성 뇌전증에서 먼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에서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여러 평가를 해서 수술 가능 여부를 일단 판단을 하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을 때도 이 앞선 여러 수술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적합할지 이제 방법을 결정해서 진행하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보통 뇌는 당분을 사용해서 에너지원을 조절을 하는데 이걸 케톤체라는 좀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먼저 생활 관리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뇌전증 환자는 우리나라 대한적집자사에서 헌혈을 이제 금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헌혈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발작하는 환자를 만났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보자면 제일 먼저 우리가 굉장히 놀라지 말고 그리고 막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침착하자 1번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환자가 안전하게 발작할 수 있도록 주의를 안전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자세를 안전하게 옆으로 눕힌다가 사실 좀 중요한데 경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침이나 토물이 이렇게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약간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옆으로 눕히면 이제 반만 막거나 아니면 흘러나오고 한쪽 폐로는 기도가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자세를 안전하게 옆으로 눕힌다 가장 중요하고 발작을 관찰하고 영상 기록을 해 오시면 나중에 진료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깼을 무렵에는 이제 의식을 확인하고 3S라고 해가지고 그 옆에 같이 있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돌린다. 3C라고 불리는 내가 먼저 침착하고 쿠셔닝을 해줘서 안전하게 해주고 콜을 해라. 발작하는 환자에게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기도를 막을 수 있는 행동, 손가락을 넣거나 수건을 물리거나 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마라. 약을 안 먹어서 경련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보호자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 경련을 하는 환자한테 막 물을 넣으면서 약을 집어넣는 그런 환자분도 계신데 이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막 경련을 하고 있고 근육이 수축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 주무른다거나 꾹 누른다거나 아니면 막 얼굴을 치면서 막 정신을 차리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금지되는 행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은 경련이 첫 번째인 경우에는 대개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 상황일 때 콜을 해야 될 때는 5분 이상 발작을 하는 경우, 외상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익수인 경우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널리 교육을 하면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프로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는 문폰과 업무 협약식을 하여서 이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뇌전증 환자에 대한 인지 홍보를 좀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혈 부분은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자기의 그런 건강을 좀 그래도 기여하고 싶은 그런 헌신적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헌혈을 할 때 약을 먹는 상태가 헌혈로서의 안전한 헌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떠냐. 두 번째는 헌혈하다가 이 사람이 환자로서의 안전성이 어떠냐. 그 두 가지 이슈를 혈액원하고 계속 얘기 중입니다. 많은 환자 다 안 돼. 이렇게 보다는 그런 식의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치료에 대한 얘기인데 연령별로 조금 다르죠. 그래서 고령에 대한 특수한 면에 잘 맞춰가야 되는 게 또 하나의 치료 면에서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후 마지막 처음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예후인데요. 전체 인구의 한 1%. 그 중에 70%는 약의 조절이 되고 나머지 30%는 약의 조절이 안 되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약을 쓰면 도움이 됩니다.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관해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줄여서 끊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외였고 또 제가 최근에 환자가 이제 국회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뇌전증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확하게 어떤 업무도 실은 뭔가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게 있지 않으면 뇌전증 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를 실은지 저희가 좀 더 공유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전혀 문제 없는 뇌전증 환자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규정을 좀 만드는 걸 좀 제안하거나 학회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그 디테일에 가서 실제로 뇌전증이라는 게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그중에 다양한 발작 양상을 보이고 환자의 특성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 여러 사항을 잘 이행해서 그 맞춤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만 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점점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금 저렴하고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하면 같이 아울러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뇌전증 치료. 약물만 잘 먹으면 된다?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뇌전증 치료는 세 가지. 생활관리, 약물 치료, 수술. 요거 내용을 같이 복합적으로 패러렐하게 가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환자한테 맞춰가야 된다.
그 에필lep시라는 발작의 뇌신경세포의 꼬임과 흥분의 시공간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택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가야 된다. 그 혈관 질환의 기전 자체와 그 뇌전증이라고 하는 질환의 이제 기전 자체가 다른데, 뇌전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뇌에 전선이 합선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뇌 혈관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그거의 시퀄레로 이제 뇌전증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뇌전증 환자분들이 빨리 이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약에 잘 조절되는 약 70%의 환자들은 수명이라고 하는 모탈리티, 치명률 이런 거랑은 크게 상관없이 일상생활 잘 하시면서 잘 지내시고, 약물 효과들이 좋은 신약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근데 못 들어오고 있죠. 그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약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신적인 신약들이 잘 그 전체적인 뇌전증 환자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희귀의약품으로 돌려갖고 자꾸 개발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심해집니다. 그 상급 종합병원 그 평가에서 중증도 얘기 나옵니다. 이 에필lep시 중증도 높은 거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지금 ICD-10 갖고 중증도 분류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사실 약물이 그렇게 개발되고 있지만 그 약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뭐 똑같을 거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약물 난치성 환자들에서 그 신약을 시도를 했을 때 정말 반면에 100%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약물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저는 변함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에서 바로 투약할 수 있는 약제가 들어온다면 그런 뇌전증 지속 상태로 이어지는 그런 비율이 얼마나 떨어질지 숫자로 표현은 못하지만 이제 확실히 대응이 빨라질 거라는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이런 공감대가 되면 언젠간 뚫릴 거예요. 제 생각에.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는 노력할 거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모임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상급병원 종합구조조정 사업 해갖고 병원의 중증도를 높이면 관련 질환에 대해서 중증도를 올리려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 비슷하게 해서 병원 시스템을 지금 체계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거기에 신경과가 필수과예요. 필수과에서의 중증도가 다른 과에 비해 낮습니다. 헌혈은 이제 오늘 처음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헌혈 보호자 환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합니다. 왜 대해서 헌혈해도 돼요?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이제 지금은 안 된다. 규정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환우가 직접 얘기하는 경우 특히 젊은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재외국에 대한 기준인데요. 재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헌혈은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지만 에필lep시 환자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좋을까라는 방향성을 제시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선진국 일부에서는 에필lep시 환자인데 약을 안 먹고 낫는 큐어 환자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확실히 나와 있는 것 같고, 헌혈에 대한 그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매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에필lep시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서는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서의 헌혈의 안전성을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디테일한 면이 필요한 내용이 되죠.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어렴풋한 우려,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제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은 저희가 이제 3월 26일에 이제 퍼플데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퍼플데이도 역시 그 뇌전증의 어웨어니스, 그 뇌전증에 대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 2008년에 어떤 한 환자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림 공모전을 해서 환우나 보호자분들이 이제 뇌전증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걸 그림이나 글로 해서 공모전을 하기로 했고, 이제 많이 참석을 해주셔도 굉장히 참석을 해서 저희가 수상을 역시 3월 26일 날 오후 5시에 신성병원에서 이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뭐 있으면 좀 홍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